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 거 가지고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거가를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과학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적긴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개론적인 영역들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와 기업의 데이터들이 오픈한 것과 오픈하지 않은 것과 아니면 일부는 오픈한 것들 공유하는 데이터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생태계를 이루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물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면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자면은 텔레콤 컴퍼니라든가 유통 컴퍼니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 생태계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가들이에요. 생태계에서는. 그리고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받아다가 가공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내보내는 데이터 브로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 영역에. 보시면 중간 영역에 데이터 브로커 영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브로커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기업들이 있는, 이렇게 해서 어떤 클로즈드 프로세스로 하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프로세스가 미국에서는 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왔거든요.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다닌 회사가 데이터를 사고 파는 회사라는 회사인데, 액신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1970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데이터를 사고 팔아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가 데이터를 만들지는 못해요. 다만 이런 콜렉터들이 데이터를 만든 거를 가져다가 가공하고 판매하는 이런 데이터 생태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데이터 활용의 활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독일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제조 쪽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이, 아니면 센서 쪽을 많이 활용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그나마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 생태계가 이미 1970년대, 60년대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증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닌 회사가 1969년인가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가 거의 데이터만 사고 팔고 가공해서 하는데 거의 일조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혁명이라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 데이터 혁명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을 하다든지 일부 데이터를 활용해서의 데이터 혁명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 활용하는 것들을 내용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봤을 때 데이터 혁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혁명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생태계에 있어서 데이터 혁명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1차 산업에서 와야 돼요. 1차 산업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의료라든가 기존에 하는 프로세스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새로운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되는 게 데이터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큰 코끼리가 있으면 달들 각자 자기가 만지고 자기 아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의 사업자들, 산업에서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에 IT 회사들이 맨 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회사들, 그거를 연결해서 서비스에 연결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IT적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IT적인 업체들은 되게 많이 들어왔고, 외국의 글로벌 회사도 들어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이런 영역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가 김진철 박사님 강의하고 가신 내용이 데이터 네트워크,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면 맨 위에 자료를 보면 이거는 이 위에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의 내용이고, 여기는 산업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데이터 서비스라고,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에 활용하는 이 영역인데, 현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 저장 영역에 허브나 레이크 쪽에 많이 있고, 가공이나 융합이나 서비스 영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아까 얘기한 데이터 어떤 산업적인 영역은 많은 부분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IT 영역에는 또 여기 이 영역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아직 이 뒤에 DMP, 데이터 매니지먼트 가공 플랫폼이라든가 서비스 사업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생태계를 이루고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빅데이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빅데이터의 한 주소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 데이터가 좀 자료가 흐릿하긴 하지만 일부러 제가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이 한 번도 있는데, 왜냐면 좀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분석을 파일럿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부서 위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전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보면은 뭐 사람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재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그리면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올드월드라고 해서 옛날이고 빅데이터 새로운 시대라고 써 있는데, 그럼 여러분 기업이든가 여러분이 아닌 지금 회사들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지금 보실 수 있을 건데, 지금 대부분이 국내에는요 파일럿이라든가 부서 위주로 많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느 영역이냐면, 전사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 영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 영역은 진짜 빅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소셜 데이터라든가 센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외부 데이터라든가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자료는 2011년의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당시의 자료, 2010년,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전 얘기잖아요. 그 자료긴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김태경 교수님도 많이 AI 얘기도 하셨지만, AI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빅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분석이라는가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영역도 있고요. 걔네들을 가지고 인사이트, 현업에 적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 딥러닝 아까도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얘는 랩에 있어요. 실험실에 있어요. 사실 몇 개의 회사들이 현업에 적용하려고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긴 어때요? 제가 느끼긴 되게 짜증나요. 되게 어수룩하고요. 차라리 기업이 고객한테, 아까 한대 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고객이 기업한테 제일 잘해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면 더 저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그만큼의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거고요. 결국은 기업이 비용을 줄인다고 자기한테만 좋지 고객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고객한테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교한 필요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서 오냐고요? 데이터에서 오는데, 빅데이터는 이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보셨지만 그냥 데이터예요. 좋은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 품질도 안 된 그냥 데이터인데 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까지.
문태인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품질은 문제가 생긴 건데 얘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거의 7, 80%, 100, 뭔가를 활용해서 분석을 활용한다고 할 때 100이라고 얘기할 때 7, 80% 여다 쓰기 때문에 하세월인 거예요. 근데 서비스 영역의 유통 쪽에서는요, 데이터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미 그 데이터는 쓸모없는 데이터고요. 2주만 지나도 그 데이터는 이미 오래된 데이터예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데이터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 몇 개월 쓰는지 알아요? 짧게가 2개월, 3개월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도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때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이 가능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면은 제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랫동안 데이터를 활용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아니면 스피치라든가 이런 기존의 최근에 2010년 이후에 들어온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기존의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프로세스, 기존의 분석 프로세스, 기존의 데이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가 같이 어우러서 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스피치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소셜 데이터만 갖고는 고객이 원하는 센시티브한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도 먼 얘기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만 있어갖고는 절대로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하는 초보자한테 데이터를 주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자료와 결과물을 줘요. 근데 그거에 나온 자료나 결과물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세스를 보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활용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비즈니스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기존 프로세스에 넣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존 프로세스의 변화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변화 관리들이 일어나야지만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많은 프로세스를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보고하고 그걸로 그냥 정리하는 거가 대부분 케이스예요.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많이 일어난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얻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줄이거나 시장을 확장하거나 매출을 늘리거나 이런 문제들은 아주 먼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의 미국에서 하는 프로젝트고요. 제가 많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런 데 관여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프로젝트거든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지금의 현재의 문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고 시장을 확장하는 이런 문제를 우선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가 바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95년 7년부터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처음에 저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작한 초기 단계는 어디부터였냐면 마케팅 부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커지다 보니까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냐면 IT와
기술적인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더 많은 IT적인 영역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IT에 있는 사람들도 현업의 사람들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업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사이언스가 생성이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란 어떤 내용이냐면 IT적인 기술적인 부분과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도메인 난리지가 어우러져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거든요. 국내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대부분의 경우가 7, 80%가 제가 보기에는 IT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기업에 아니면 기관에 아니면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좀 등한시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왜 제가 1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합치면서 활용하던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거의 10년이 지나고 나면서 2000년대부터 데이터 통합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있을 때인데 2010년 이후에 AI의 성공 사례와 기업의 데이터 사례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미국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데이터 활용의 성공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2007년 8년이에요. 2007년 8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데이터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웹 2.0이 일어났어요. 웹 2.0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웹에서 데이터를 HTML 했을 때 원사이드였는데 2005년, 6년, 7년에 블로깅 여러분 싸이 할 때 그때쯤일 거예요. 이게 원사이드 아니라 양방향이 일으켜나면서 데이터가 폭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셜 데이터와 기존의 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성공 사례 케이스가 난 거거든요. 이러면서 하드도 2003년부터 해서 2005년에 현업에다 적용하는 이런 계기가 일어나는 10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지금 되게 힘든 거긴 하거든요. 물론 빨리 열심히 해서 저희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비즈니스 과정과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게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실 여기 자료를 보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이 있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미 가공이라는 영역, 전략이라는 영역,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하는 그리고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의 비즈니스라든가 시장을 보면 각각의 영역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국내에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어떤 프로세스들, 단계적인 프로세스 중에 국내에서 사업 본부별로는 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전사적으로 좀 나가는데 아직도 좀 바틀렉이 있는데 이 전사적으로 나가는 바틀렉이 무엇이냐면 각 사업 본부별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커넥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제가 몇 분까지예요? 다시 나갔어요? 네?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부를 보면 정부에도 각 부처가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지금 하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대부분이 각 부처별로 다 각각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의 차원이다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건데 똑같은 거를 기업에 적용해보면 알아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보면은 은행에 창구가 있고요. 인터넷 부서가 있고요. CRM 부서가 있고 다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데이터는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중간에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영역들이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영역과 IT 영역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내용들을 보면 데이터와 IT적인 데이터와 컨텐츠 영역, 컨텐츠라는 거는
비즈니스 그 자체거든요. 비즈니스와 연결을 하고요. 1차적으로. 이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이에요. 대부분의 컨텐츠는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합치고. 그리고 컨텐츠와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채널을 연결해요. 채널은 오프라인이 있고요. 온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도 앱이 있고요. 그죠? 웹이 있고요. 그죠?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연결을 하고, 이 연결한다는 의미는요, 데이터도 연결하지만 부서도 연결해야 되고요. 거버넌스적으로 많은 연결을 해야 돼. 그리고 비즈니스랑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할 거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각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 행정기관을 다 떼어놓고 데이터만 봤을 때 누가 연결할 거냐. 이슈인 거죠.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일 제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가서 담원을 하는데 그 영역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한 기업을 데이터 활용하는 단계, 기본 단계부터 위로 올라가는 영역까지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업본부들 있잖아요. 기업에 본부장님들만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프로세스가 1년 반 걸렸어요. 이 부분은 데이터를 하나에 모으는 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모으는 건 쉬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각각이 어떤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그걸 현업에 적용하는 이 프로세스는요,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 많은 부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그거 언제 하냐,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사업본부에 아까 김 교수님 얘기했처럼 이기적인 게 없어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존재하고 저는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사고 방식과 일하는 자세를 바꾸면 되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제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AI를 한번 보시면 AI가 비즈니스에 적용된, 이 자료는 그 AI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비즈니스에, 마케팅에 보시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고객한테 접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접촉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설득을 해서 상품을 사게 하고 우리 고객을 해서 고객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 중에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분석도 있고요. AI 분석도 있고요. 머신러닝 분석도 1차적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거는 AI 영역이고요. 근데 단계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 영역도 있고 여기 보면 챗봇도 있어요. 어디 보시면 챗봇도 있기도 하고 여기요. 보이스 서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들을 누가 연결할 거냐? 다른 기술자분들은 한 부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사적으로 이게 연결을 했을 때 전사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거냐와 이슈와 이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AI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도 같이 영역이 들어가고요. 이게 머신러닝과 많은 분석들이 같이 합쳐서 융합을 이룰 때 기업에 원하는 성과가 난다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40분까지더라고요. 이 자료는 미국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가 데이터 캐피탈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캐피탈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역들을 다 극복을 하고 가장 성공적인 내용인데 1년에 데이터 분석을 몇 번 하냐면 8만 번을 한다고 여기 써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거는 이 회사의 회장님이 말씀하신 1년에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몇 번 한다고요? 8만 번 분석한다고요. 제가 국내는 데이터 분석을요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몇 개월 걸린다고요? 2개월에 3개월 걸려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 얘기가 이거를 이 8만 번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 국내는 5년에서 10년이 걸려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의 산업에 관련하는 사람, 현업에서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자면 안 돼요. 미국처럼 하려고 하면. 엄청 노력해야 되고 이기주의, 기업의 이기주의, 기업에서 개인주의 극복해야 돼요. 가능한 빨리.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략을 할 때 1차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쪽에 3가지 축을 가져가요. IT에 내재화를 한다는 것도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력,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략. 기존에는 기업의 전략이 IT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가 바이 프로덕트. 부가 생산물이 아니라 데이터가 완전히 중간에 자리 잡는 이런 데이터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데이터 전략이 없이는 지금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많은 경우에 ISP를 하고요. 데이터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들어갈 프로젝트가 이슈가 생겨서 들어가는데 여기 프로젝트도요.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 뭘 할까를 데이터로 할까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데이터 전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데이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데이터 전략은 크게 그냥 2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 2 영역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가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는 한 10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공 사례가 나올까지 제가 보기에 이 자료를 보면 거의 20년, 3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985년부터 90년까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2단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을 아까 김진철 박사가 하고 간 그 내용은 95년에서 2000년도 초 다 했어요. 제가 있을 때 데이터 통합 작업을. 그리고 2000년부터 빅데이터는 한 2010년까지예요. 거버넌스 영역의 정책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데이터 품질의 내용은 결국은 뭘 잘해야 되냐면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의 대부분의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은 사실 빨간 표를 해놨긴 하지만 현재는 무관심과 인식의 단계예요. 무관심은 전혀 전략이 없고요. 관리 부재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이런 내용들인데 인식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구나. 대부분의 인식 단계고요. 데이터 품질이 필요하구나를 얘기한 아까 김태희 교수님이 얘기하시고 가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2번째 단계라는 거죠. 교수님이 아까 강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인식을 한다는 것은 2번째 단계라는 게 국내예요. 근데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처럼 올 자리가 오려고 한다면 정리기 끝나서 도약기까지는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 품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데이터 품질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살짝 더 얘기를 하면 데이터 품질을 가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냐면 메타데이터를 잘해야 돼요. 메타데이터란 뭐냐면 여러분 기업에 가보면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이 기업이 도대체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데이터를 쓸만한지 아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아마 이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 국내 회사들이.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쓸모없는 데이터들이에요. 80% 이상이 그럴 거예요. 동의할 거예요. 데이터 한번 써보신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데이터고요. 사실은 어떤 분은 메타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그 자체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인지를 해서요. 2010년에 거의 메타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옆에 자료는 1999년 자료예요. 1999년 자료예요. 20년 전 자료예요. 보시면 계획이 없다가 14%밖에 안 돼요. 계획은 없으나 중요성을 인지한 회사가 40%고요. 21%는 계획은 수립했으나 실행하지 않았고 현재 시행 중이 16%고요. 시행했다가 거의 10%예요.
대부분 인지한 회사들이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1999년도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인지하는 회사, 우리가 지금 딱 요 단계예요. 요 단계도 못 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관련하는 분들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얘기 이 얘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데이터 품질에 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품질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현업에서 ROI 나오냐고 계속 얘기하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데이터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데이터인지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급한 거대로 쓰고 나중에 갈 것은 나중에 쓸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로드맵이라든가 그 로드맵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데이터 전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료 이거는 지금 아까 데이터 품질을 우리가 100% 간다고 하면 현업에서 괴물이 돼요. 괴물이 된다는 자료를 제가 어디서 가져와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정부에서 자료를 밀어내는 게 클라우드 영역인데 클라우드의 데이터 거버넌스든가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데이터 보안 문제는 또 다른 괴물, 또 다른 피스라는 걸 하려고 제가 자료를 올려놨고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가 이제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이건 아주 유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관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냥 제가 그냥 올려놓은 건데 사실 보시면 결론은 이래요. 이거를 전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사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탑 매니지먼트가 관여를 해서 적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난다가 사실 결론이에요. 그거 없이 제가 좀 두리뭉살 얘기는 했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현 빅데이터와 AI의 성공 사례가 낮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코끼리 얘기했지만 코끼리가 어떤 그림인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영역인지를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랜 경험과 사실은 김옥희 상무님은 사실 데이터계의 살아계신 화석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신데 말씀이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쉽네요. 아무튼 수고하신 김옥희 상무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은 한 가지 정도만 받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 싫은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네. ROI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든 캐피탈 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캐피탈 원의 커스터머입니다. 그런데 캐피탈 원의 커스터머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진짜 고객 서비스가 지금 이따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은행중에서 최악이다. 캐피탈 원 같은 회사가 빨리빨리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할 수 있었던 건 은행 사이즈가 작아서지 이 사람들은 M&A 갖고 덩치를 키웠지 사실상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를 사실 고객으로서 잘 못 느끼거든요. 차라리 제가 느끼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은행의 서비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은행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뱅크원에 대해, 캐피탈원에 대해서 아까 성공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나? 그러니까 성공 사례다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캐피탈원이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도대체 고객들의 불만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제가 그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로서 이렇게 남게 있나요? 일단 캐피탈 원의 프로젝트를 제가 했어요. 뱅커먼 프로젝트도 제가 했어요. LI 프로젝트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시움이 데이터를 이 회사들에 팔고 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한 사람이에요. 근데 뱅크원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뱅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부터 2000년대 초부터 많은 데이터 분석을 고객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익 관리라든가 이익 분석이라는 이 영역을 한 것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캐피털 원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익률이 1년에 거의 10% 이상씩 10%의 이익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공 사례가 나온 건데 이 자료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국내의 금융들이 이익률이 2% 3%예요. 저는 이거가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결국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이익을 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익을 내거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되게 상충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캐피털 원은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영역이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느 한 부분의 영역이 아니라 8만 번이라 그랬는데 1998년이나 2000초까지도 제가 프로젝트할 때 이 회사는 이미 여기 8만 번이라고 했는데 2만 번 가까이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1년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느 한 부분이다 딱 이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데이터 분석에 관련해서는 그 회사의 기초 체력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어느 한 부분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꼬집기는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제 생각에도 피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난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만큼 할까요?